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장중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변동폭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고점의 비율이 거의 4%가 넘을 정도로 변동폭도 상당히 큰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 좋은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급반등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예상보다 좋은 고용 지표 덕분에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의 가장 큰 변수와 핵심 요인이었던 금리도 다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 시장 급반등을 일으켜주는 그런 요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하긴 했지만 결국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다시 한번 경기 회복 관련주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기술주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고평가를 받아왔던 이 팬데믹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4%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600가 붕괴되기도 했고요. 이런 기업들을 쭉 모아놓은 ETF죠. ARKK 역시 1%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전히 고평가된 기술주보다는 경기 회복주로의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본 그런 시장 모습이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이 핵심이 될까? 여전히 금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미국 재무부의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입찰이 부진하다면 다시 한번 금리 상승을 촉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로블록스가 증시의 직상장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5일 주요 지수는 양호한 고용 지표와 국채금리 진정세에 급등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지수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가면서 탄력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1.85%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31,50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날 1.5% 넘는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에 12,92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73.47포인트 회복입니다. 3,84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키웠습니다.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7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1월의 고용도 이전에 발표됐던 4만 9천 명 증가해서 16만 6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 역시도 양호했는데요. 전월에 6.3%에서 6.2%로 하락했고 또 시장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요. 특히 어떤 분야의 고용이 크게 늘어났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19 재유행의 타격을 크게 받았던 레저 및 접객 분야의 고용이 35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면서 고용시장에도 온기가 불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때문에 향후 경제를 추가로 개방했을 때 고용이 더욱더 빨리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채금리 상승세가 제한됐다는 점 역시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사실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62% 부근까지 순간적으로 올랐는데요. 다행히 차츰 반락하면서 1.5%대 중반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 금리 상승 탓에 주요 지수 역시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후 금리가 레벨을 낮추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섹터가 3.7%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이 외에도 커뮤니케이션과 산업 섹터 2%대 상승, 또 기술주도 모처럼 1.9%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8%가량 하락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흐름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빵주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요. 구글이 3%, 그리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2%대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장비 테마의 시스코 시스템스 보겠습니다. 이날 3.8% 상승 마감했는데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전기차 테마의 니콜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7%대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JP모건이 이미 호재가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날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 테마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테마로 가보면 오라클 여기 있는데요. 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투자 의견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바클레이저에서 오라클의 성장세에 주목을 했는데요. 앞으로 성장 속도에 더욱더 탄력이 붙으면서 엄청난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 주간 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국채 금리의 흐름을 주시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10일에는 2월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핵심적인 물가지표와 더불어서 재무부의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금리가 또 한 번 뛰어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현재 시장에는 실망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제 다음 주에 치러질 FOMC 회의 전까지는 연준이 과연 금리 상승에 대응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변동성 속에서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8%, 0.8%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약 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되긴 했는데 나스닥 장중 변동폭이 거의 4%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변동폭을 보였어요.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지표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은 1.6%를 상회를 했죠. 그러면서 증시도 이제 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또 이 S&P 500 지수가 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약 한 2.5%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금리가 1.5%대로 재차 하락하자 증시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금리와 반대로 좀 연동하는 증시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를 넘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채권 금리를 떨어뜨렸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아메리벳 증권이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금리 상승 공포로 인해서 기술주 대부분이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 해석이 좀 나왔고 여기에 또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프루덴셜 측에서도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이 해석들이 결국은 금리가 반락을 했고 증시가 급 반등을 한 그 요인으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WTI 가격이 이날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하루 동안 3.8% 넘는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일단 예상보다 강력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첫 번째 돈독한 역할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4월까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던 지난주의 결정이 유가의 상승 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덕분에 WTI 가격은 3.84% 오르면서 60달러 중반대도 넘어섰습니다. 66.28달러로 지난 금요일 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리 안정을 시키지 못한 이후에 달러 가치가 오르고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9개월 내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고요. 0.15% 떨어지면서 1,69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1.6%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62%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다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이 국채 금리를 1.55%까지 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5%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주말 사회 팀장이 어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에 1.9조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법안을 찬성 50표 그리고 반대 49표로 통과를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러면서 오는 9일 화요일에 하원에서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재정부양 체계는 1,400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 여기에 백신 보급이라든지 코로나19 테스팅에 대한 지원, 또 항공사들에 대한 임금 지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하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오는 3월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만료 기한 이전에 이 연장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하게 될 전망인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번 달에 현금이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또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원 표결은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이른바 예산 조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 표결 시에는 공화당의 찬성표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백신 보급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재정부양 정책이 상원에서까지 통과됐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혹시 이제 과거 이 부양안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하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가 이제 결국은 계류가 된 바가 있었는데 그 법안에 대비해서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지원금 1,400달러에 대한 수령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요. 하원 안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 그리고 부부 소득 20만 달러 이하였지만은 이번에는 8만 달러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16만 달러로 요건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실업수당 그 규모가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어들었고요. 물론 이제 기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8월 말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좀 논란거리였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이번에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 복스에서는 줄곧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를 해온 민주당의 중도파라고 할 수 있는 조 맨친 의원이 승자이고 또 최저임금 15달러 안이 패자라는 또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금리 상승 공포에 시달리는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해줄 이 부양책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가파른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BC에서도 재정 부양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는 것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 밖에 금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이번 주에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는 점도 시장에는 좀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2월에 저조했던 7년물과 10년물 입찰이 결국 금리 상승이 일조했던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 BMO라는 IB에서는 1분기 자금의 매도세 유입도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는 기관에서도 시장이 재정부양 법안의 진전 이 결과와 더불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중국 수출이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국 수출이 60.6%가 급증을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던 40%의 증가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중국 수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월 수출 실적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154.9%나 늘어날 정도로 폭증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만 그 코로나 팬데믹 기저 효과에 의한 통계적 왜곡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적 왜곡을 감안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서 막대한 재정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소비가 급증했고 그 덕분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회복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중국의 무역 지표가 이렇게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책 당국자들은 여전히 해외 수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금요일 발간된 정부의 연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을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이제 시장이 우려하던 중국의 긴축 우려를 좀 덜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팀장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컸다는 점도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출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순전히 이제 수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경계론을 걷어들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저희가 보고 긴축 우려를 완전히 덜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금융과 은행 당국의 수장이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 우려 관련한 좀 발언을 전하면서 중국이 이제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조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6% 이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재정 적자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GDP의 3.2%를 제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3%는 상회를 했지만은 지난해 목표치였던 3.6% 대비해서는 낮아졌거든요. 즉 이런 면면들을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으나 경기 하강을 어느 정도는 또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동안 하락을 모른 채 고공행진했던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600선을 마저 내어준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 기준으로 보면 $5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낙폭이 12%까지 빠지기도 했고 올 들어서만 32% 폭락해 시가총액 $2,630억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간 고공행진했던 이 기술주들이 최근 몇 주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이때를 노려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일단 당분간 기술주들이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는 다수의 의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바탕이 됐던 저금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 속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당분간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살펴본 내용과 함께 보자면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6일 드디어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죠. 이것이 경기 회복 국면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줄 거고 미국 경제의 그 열기를 더 가세하게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을 강화시켜 미국 국채 수익률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RBC의 상품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지에 나서고 있다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옵션들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크이노베이션 풋옵션 계약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반면에 전반적인 시황을 반영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DR S&P 500 펀드 풋옵션은 오히려 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S&P 500 지수의 하락보다는 아크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주의 하락을 점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기술주가 하락했을 때 서둘러 사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좀 큰 이익을 가져왔다며 지금 더 늦기 전에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낙관론도 적지 않아서 이 의견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주가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일부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를 저렴하다라고 느끼는지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지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 매수 기회라라는 콜을 꾸준히 남기는 IB들이 많이 있는 거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들도 좀 도매급으로 저금리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끌려가서 과매도를 막고 있다. 이런 해석도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모멘텀주가 한 15%에서 25% 정도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전환의 규모가 좀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과매도라는 해석을 또 한 번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감정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이 계속되겠지만은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살펴야 한다라고 조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 737 맥스의 결함으로 긴급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마스가 버진 갤럭틱의 주식 620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이날 버진 갤럭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서학개미의 성지 로빈후드가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보잉 737 맥스의 그 어떤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이 운항 금지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잉 737 맥스 항공기가 기계 결함으로 긴급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날 아메리칸 항공의 뉴저지행 737 맥스 항공기가 기장이 엔진 한 개를 작동 중단을 하고 그리고 긴급 착륙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객 95명과 승무원 6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메리칸 항공 측에서는 엔진 유압이나 음량계 등과 연관된 문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737 맥스 항공기 두 차례 추락 사고의 원인이었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MCAS의 문제에 따른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보잉 측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같은 경우에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이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주요 항공사 중에 처음으로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운항금지 해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긴급 착륙을 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메리칸 항공 측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인도받은 기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 비행기가 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뭐 인명사고가 안 난 것은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잉은 요즘에 737 맥스 기종 외에도 다른 기종들도 크고 작은 안전성 문제에 좀 휩싸이고 있어서요. 이 상황들을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두 차례 추락 사고를 낸 이후에 당국에서 더욱더 좀 깐깐하게 인스펙션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지 않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보잉의 차세대 드림라이너 787 기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 제로 행렬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함 의심에 당국의 품질 검사가 있었던 것이 결국 인도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사태의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이었죠. 미국 덴버에서 777 기종이 엔진 고장으로 지상으로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엔진이 장착된 일부 항공기의 한정에서 운항 금지 조치가 또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코엔 등의 IB에서는 사고 항공기가 노후됐다, 26년간이나 운항이 됐으며 현재는 인도되지 않는 모델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소식은 보잉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737 맥스 운항 재개와 경제 정상화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뼈아픈 소식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는 보잉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매수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캐너코드가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200달러에서 27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상향의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 737 맥스 운항 재개, 두 번째로 여행 수요에 대한 전망이 개선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수통로 항공기, 와이드바디 또는 광동체라고 하는 이 시장의 업황 전망이 좀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저점 이후에 보잉의 주가의 반등폭이 컸지만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콜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간에 이번 긴급 착륙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투자 의견이 또 어떻게 변할지를 잘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소셜 캐피털의 대표이자 그리고 버진 갤럭틱의 이사회 의장인 차마스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미국 증권감독위의 자료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었었고 주말 사이에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자신이 팔았다고 공식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차마스 이사회 의장이 확인을 시켜준 건데요. 그는 주말 사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긴 싫었지만 이번 주 대차 대표가 20억 달러나 줄었다면서 버진 갤럭틱 주식을 일부 팔아야만 현재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장문의 트윗을 통해서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리모델링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버진 갤럭틱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힌 건데요. 다만 그가 런칭한 이 스펙에 대해서는 스펙 가운데는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스펙킹 혹은 식스팩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그가 런칭한 스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버진 갤럭틱도 마찬가지로 차마스가 런칭한 소셜 캐피털 스펙을 통해서 증시에 입성한 기업 가운데 하나죠. 소셜 캐피털은 공식적인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매각한 자금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딱 보자면 어쨌든 이제 버진 갤럭틱보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투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건데 버진 갤럭틱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렇게 차마스의 투자 종목에서 밀려난 것 외에도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좀 소식이 전해졌던 펀더멘털 상의 좀 악재에 더욱더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시험 발사를 5월로 연기를 했죠. 그러면서 상업용 서비스 론칭 시점도 내년으로 미룬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이제 주가도 잇따라 좀 급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투자 종목에서 좀 밀렸다라는 소식보다는 이 같은 더욱더 중요한 소식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5달러에서 5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시험 발사 연기에 따른 실망 반응은 이해가 가지만은 원래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챌린지가 많고 굴곡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오히려 낙관론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우리가 아마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미국 서학개미의 성지다라고 불리는 모바일 주식 투자 앱 로빈후드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상장 발표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S1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내에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로빈후드가 직상장을 할지 아니면 기업 공개를 할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 무료를 앞세워서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만 1,000명에 가까운 신규 사용자를 추가했고 현재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2,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이렇게 인기를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올해 초에 게임스톱 공매도로 또 한 번 이름을 알렸었죠.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업 평가에서 117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일각에서는 로빈후드의 밸류에이션이 이보다 3배가량 높은 40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눈이 갔던 기업이 로빈후드인데요. 과연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거래 플랫폼 기업이 이 팬데믹과 그리고 게임스톱 사태 등에 편승을 해서 막대한 고객 기반을 확보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매력도를 충분히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크도 다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지나친 이 주가에 거품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제 밸류에이션 400억 달러 전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비상장 시장에서의 주가가 이제 2월께에 5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은 그런 이 근거를 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6개월 만에 4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이런 열풍이 좀 거품이 꺼질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한때에 또 그칠 가능성,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같은 주식 열풍이 좀 꺼질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익 구조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0%를 시타델이라는 이 증권사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즉 실제 주문을 로빈후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만 하고 시타델이 매매를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로빈후드에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 모델이 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좀 불안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심도 크겠고 굉장히 좀 핫하게 불타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다른 초기 IPO 관련주처럼 의구심이 시장에서 부상할 가능성도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